아재는 침팬지의 아이 쉼터 앞 벤치에 앉았다. 등에 맸던 배낭은 발치에 내려놨다. 땀이 밴 모자를 벗자 봄바람이 군인처럼 짧은 머리카락을 쓱 쓸고 갔다. 벤치에 등받이 어깨를 기대자 늦은 오후에 햇살이 눈을 찔러왔다. 손깍지를 껴서 뒷목을 받치고 실눈을 떠서 정면을 바라봤다. 침팬지네 동네 풍경이 한 화면 시야에 잡혔다. 수풀과 덩굴이 우거진 땅, 밧줄이 주렁주렁 걸린 나무와 바위 구조물, 정글짐과 나그네 미니어처 정글처럼 보이는 쉼터를 철망 울타리와 해자가 에워싸고 있었다. 정글 한복판에선 침팬지 5마리가 각자 자기 볼일을 보는 중이었다. 통나무 다리에 걸터 앉아 온몸으로 대장의 위용을 뿜어내며 명상에 잠겨있는 덩치와 덩치의 등털을 공손한 손놀림으로 골라주는 넘버2 긴 나뭇가지를 끌고 다니며 거들먹거리는 동네 건달과 참새처럼 짹짹대며 그네를 타는 어린이 둘. 뚝 떨어진 철망 울타리 앞에는 홀로 노는 외톨이가 있었다. 놀이 상대는 울타리 밑에 설치된 투명한 아크릴 상자였다. 4칸으로 분할된 상자였는데 각 칸마다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고 구멍 옆으로 돌멩이와 막대기와 호두처럼 보이는 갈색 물체가 놓여 있었다. 필요한 연장과 호두를 구멍으로 떨어뜨려 꺼낸 후 적절한 방법으로 깨먹도록 설계한 실험도구 같았다. 외톨이는 가느다란 막대기로 상자를 쑤셔대면서도 연방 한눈을 팔았다.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새를 올려다봤다. 등 뒤쪽 동네 주민들은 돌아봤다가 담장에 설치된 CCTV를 힐끔거렸다. 내게 겹눈질을 하다가 안내문에 따르면 침팬지 동네 주민들은 총 7명이었다. 7이었다. 나는 7번째 침팬지의 행방을 알고 싶었다. 꼭 알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딱히 바쁜 일도 없고 해서 숨은 그림 찾기 시작했다. 놀이터 맨 안쪽에 설치된 철망 부스를 중심에 놓고 시선을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다. 2시 방향에 물이 졸졸 흐르는 대롱과 물받이통, 4시 방향에 고인돌만한 바위, 6시 방향에 다시 외톨이와 만났다. 녀석은 막대기를 상자에 꽂아놓은 채 맞은편 벤치의 인간을 관찰하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외톨이는 허둥지둥 상자를 쑤시기 시작했다. 시선은 여전히 내게 붙어 있었다. 눈동자와 눈자위가 온통 검었으나 시선의 방향과 눈빛의 의미가 명쾌하게 익혔다. 몹시 궁금한 기색이었다. 저 구지레한 생물은 저기 앉아 뭘 하고 있나. 나도 궁금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언젠간 산꼭대기 원숭이 동물원 이야기를 들려준 이가 있었다. 고시원에 살던 시절 유일하게 말을 트고 지낸 이웃이었다. 아는 게 어찌나 많은지 질문 단추만 누르면 답이 제깍 튀어나오는 남자였다. 고시원 사람들은 남자를 자판기 아재라 불렀다. 원숭이 동물도 누군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아재요, 이 고시원에서 마저 쫓겨나면 그 다음번엔 어디로 가야 하는겨? 자판기 아저씨는 친절하게도 가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정주행 버스를 탄다. 정주 터미널에서 자기만큼 친절해 보이는 아재에게 무곡마을로 가는 방법을 묻는다. 내가 버스를 탄 곳은 동서울이 아닌 원주였다. 친절한 정주 아재는 정주의료원 앞에서 시내버스 101번을 타고 종점에서 내리라고 알려주었다. 내려보니 그곳이 바로 무곡마을이었다. 이후 한살림 우겨넣은
배낭을 짊어지고 줄기차게 걸었다. 무곡마을에서 망아의 골짜기라 불린다는 무곡 놀이길 초입까지 50분이 걸렸다. 그곳에서 망아등선에 위치한 동물원까지는 1시간. 봉우리 두 개를 애돌아가는 산골짜기 도로였다. 관광명소도 아닌데다 오롯이 원숭이 동물원으로 뚫린 길이라 대중교통이 없었다. 내겐 택시를 탈 돈도 없었다. 걷는 자도 나밖에 없었다. 하기는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이 화사한 5월 첫날에 원숭이를 보겠다고 산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겠는가. 세상에서 세고 센 게 동물원인데 원숭이가 나비처럼 예쁜 것도 아니고. 그러는 너는 왜 가느냐고 누군가 물었다면 갈 곳이 없어서라 답했을 것이다. 자판기 아저씨가 그런 용도로 알려준 곳이니까. 왜 그곳인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땐 귓등으로 들었다. 거기까지 갈 일이 있겠나 싶었다. 불과 몇 달 만에 찾아오게 될 줄 알았다면 물어보기라도 했을 텐데 혹시 원숭이가 신점이라도 쳐주냐고. 이곳에 도착한 건 정오 무렵이었다. 예상과 다르게 영리 목적의 동물원이 아니었다. 자판기 아저씨가 알려준 것과 달리 원숭이 동물원도 아니었다. 문설주에 붙은 정식 명칭은 한국과학대학교 영장류연구센터였다. 매표소도 없고 입장을 제한하는 이도 없었다.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용무를 따지는 자 또한 없었다.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용무를 따지는 자 또한 없었다. 경비는 부재중이었다. 경비실 창문에 A4 크기의 안내문이 한 장 붙어 있었다. 일반인 관람은 구대륙 원숭이, 신대륙 원숭이, 대형 유인원, 야외 쉼터만 가능하며 개방 시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동물을 자극하는 행동, 놀이터 난입, 음식물을 주는 행위, 치사나 행락, 쓰레기 투기 등을 삼가주시고 영장로 실내 쉼터 직원 숙소는 출입을 금합니다. 안내문대로 관람하면 1시간 안에 다 돌아볼 수 있는 규모였다. 나는 안내문을 무시하고 6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 출입 금지 구역까지 구석구석 기웃거리고 들여다보았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야외 쉼터 앞 벤치에 앉아 쉬는 척했다. 갈증이나 허기가 느껴지면 음수대에서 물을 마셨다. 다리가 아프면 통행로 주변 이팝나무 숲에 누워 할 일 없는 곰처럼 꽃향기를 맡았다. 덕택의 센터 지형과 시설 조감도가 떠오르는 지경이 됐다. 심지어 각 건물의 창문 수와 출입문 위치까지 외워버렸다. 두 삼봉우리 사이 능선에 위치한 2층 건물 2동은 직원 숙소와 연구동이었다. 연구동 밑에 붙은 단층 콘크리트 건물은 영장류 실내 쉼터 아래로 부채꼴을 그리며 형성된 3개의 야외 쉼터, 연구동과 두 쉼터 사이는 거대한 파이프들로 연결돼 있었다. 동물들이 새 공간을 오갈 수 있도록 설치한 통로 같았다. 사람을 위한 통행로는 쉼터 앞을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구대륙 원숭이관을 시작으로 신대륙 원숭이관, 대형 유인원관까지 각 관의 쉼터들을 삼면이 깊은 해저로 둘러싸여 제각각 독립된 섬처럼 보였다. 섬들은 다시 철망 울타리로 종별 영역이 세분화되어 있었다. 마지막에 도착한 대형 유인원관 역시 3개의 작은 쉼터로 나뉘었다.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쉼터는 그중 맨 끝에 있었다. 정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기도 했다. 이곳에 막 도착했을 땐 폐장 30분 전이었다.
지금은 5시 45분이고 회장 전에 나가려면 지금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쭉 빼서 12시 방향에 눈을 고정시켰다. 축구공만한 바구니를 들고 철망 부스로 들어서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부스 선반에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고함을 질렀다. 천둥 같은 목청이었다. 누군가를 부르는 어조였다.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해서 추측할 필요가 없었다. 침팬지 무리 중 천둥이라 불릴만한 놈은 하나뿐이었으므로 짐작대로 통나무 다리에 앉아있던 대장이 부스 쪽으로 돌아봤다. 그녀는 한쪽 팔을 들어올리고 손끝을 두어 번 까딱거린다. 빨리 와. 천둥은 어슬렁어슬렁 다리에서 내려와 땅에 발을 디뎠다. 키도 체구도 컸다. 침팬지처럼 생긴 고릴라가 아닐까 싶은 만큼 흠상궂은 인상이었다. 정수리 털이 희끗대는 걸로 봐서 나이 꽤나 드신 분 같았다. 행동은 둔하면서도 빨랐다. 바위와 무릉덩이 나무 사이를 소걸음으로 걷나 싶었는데 순식간에 부스에 도착했다. 나는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둘의 조우를 지켜봤다. 그녀가 부스 문을 열자 천둥은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키는 그녀가 덩치는 천둥이 더 컸다. 그녀는 천둥의 등을 다정하게 쓸어준 다음 바구니에서 뭔가를 꺼내 건넸다. 이어 부스 안쪽을 향해 총을 두 발 쐈다. 천둥은 그쪽으로 사라졌다. 실내 쉼터로 가는 통로의 입구 같았다. 번개, 다리 밑에서 대기 중이던 넘버2가 날아갔다. 아치, 동네 건달이 나뭇가지를 내던지고 달려갔다. 다음으로 어린이 둘이 차례로 그들 모두가 천둥과 똑같은 통과 아래를 치른 후 부스 안으로 사라졌다. 정말이지 공평무사하게 다정한 그녀였다. 제인, 외톨이는 곧장 달려가지 않았다. 어정쩡하게 엉덩이를 든 채로 나를 쳐다봤다.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나 싶어서 나는 제인하고 불러봤다. 녀석은 입을 딱 벌리고 펄쩍 튀어오르더니 허둥지둥 부스로 도망가 버렸다. 마치 내가 엉덩이라도 걷어찬 것처럼 내성적인 소녀 침팬지가 아닐까 싶었다. 왜 따로 노는 걸 봐서 호기심과 수줍음이 뒤섞인 행동으로 봐서도 몸집이 무리 내에서 가장 작은 걸로도 봐서도 부스 안에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광경이 벌어졌다. 제이는 도약하듯 다정한 그녀를 향해 몸을 날렸다. 나무타기라도 하는 것처럼 다정한 그녀의 목과 허리에 팔다리를 휘감으며 찰싹 들러붙었다. 둘은 얼굴을 맞대고 입을 크게 벌려서 헐떡거리는 소리를 냈다. 내겐 세상을 소리로 읽는 버릇이 있다. 내 입으로 말하기는 못하지만 소리의 액면가보다는 뒤에 숨은 감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읽어낸다. 그런 만큼 시각의 통제도 덜 받는다.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타고난 특성이었다. 벌이 자외선을 감지하듯 살무사가 적외선을 보듯 나방이 야밤의 색깔을 구별하듯 그렇다고 천리박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천거리 안에서 울리는 소리를 잘 기억하고 구별한다는 것이지 어머니의 회고의 과정이 없다면 일찍이 유치원 시절의 파와 파의 반음 불 끄는 소리와 국 끓는 소리를 구별해서 원장을 기절시킨 적도 있었다. 그때 원장은 이런 말을 했다. 어머님 우리 유치원에 모차르트가 입학한 것 같아요. 다정한 그녀와 제인이 듀엣으로 선보인 아하하는 날숨으로 목젖을 세게 쳐야 나오는 소리였다. 인간들 사이에선 적어도 이 홀로세의 인류는 쓰지 않는다는 방식의 웃음소리였다. 모차르트는 즉각 이에 대한 해석을 내놨다. 하느님 우린 행복해요. 나는 제인이 통로 안으로 사라졌다. 침팬지 쇼는 끝났다. 손목시계는 6시 정각을 가리켰다. 나는 모자를 집어들고 일어났다.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자 머리가 핑 돌았다. 식은땀이 돋고 사물이 흐릿하게 뭉개졌다. 나는 허둥지둥 손을 뻗어 벤치 등받이를 잡았다. 그 바람에 모자가 소나기를 빠져나갔다. 몸이 엉덩이부터 와르르 무너졌다.
컴컴해진 시야 밖에선 다정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나를 부르는 호칭이겠으나 답할 여력이 없었다.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저 기다려야 했다. 현기증이 가시고 다정한 그녀가 보일 때까지. 이봐요. 다정한 그녀는 바구니를 손에 쥐고 울타리 앞에 서 있었다. 귀 밑에서 잘린 커트물에 심팬지만큼이나 까만 눈동자, 플래시 빛처럼 거침없이 뻗어오는 시선, 다부져 보이는 어깨, 소매를 걷어올린 갈색 작업복 셔츠와 청바지, 멀리서 봤던 것보단 키가 훨씬 더 컸다. 나는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섰다. 해자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확연한 키 차이가 느껴졌다. 졸지에 스머프가 된 기분이었다. 어디 불편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상대를 주눅하게 드는 말투요. 눈빛이었다. 말을 한다기보다는 음질 하나하나를 귀에 박아넣는 느낌이었다. 어디가 불편한지 묻는 게 아니라 너 왜 안 나가느냐고 묻는 눈빛이었다. 아무래도 침팬지한테만 다정한 그녀인가 보았다. 나는 모자를 주워들어 바구니 안을 슬쩍 훔쳐봤다. 아기 주먹만하게 자른 과일 조각이 연남은 게쯤 들어있었다. 오렌지, 바나나, 청사과. 괜찮습니다. 대답과 달리 입안에 신침이 고이기 시작했다. 알록달록한 과일 조각들이 나를 향해 둥실둥실 떠오르는 환영이 나타났다. 행여 손을 뻗어 잡을까봐 나는 눈을 실끈 감았다. 뭔가를 먹은 게 언제였더라. 헤아리자 위장에서 후끈한 허기가 솟구쳤다. 오늘 아침에 먹은 컵라면 하나가 마지막 식사였을 것이다. 정말 괜찮으세요? 다정한 그녀가 재차 물어왔다. 나는 배낭을 메고 왼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렇게 걱정되면 바나나 한 조각이라도 던져주시든가. 정문은 이쪽인데요. 다정한 그녀가 손가락총을 세워 오른편을 조준했다. 잠자코 바라보자 방아쇠를 당기듯 위아래로 두 번 빠르게 깐닥거렸다. 총성 대신 꺼져 하는 소리가 울리는 듯 했다. 나는 명령대로 우양우했다. 다정한 그녀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걷기 시작했다. 귀가 뜨끈하게 달아올랐다. 방향도 모르는 머저리가 된 것 같아서. 배꼽 안쪽에서 눈치 없는 박통시계가 꼬르륵 울어대는 바람에 들어올 땐 없었는데 경비가 정문 옆에 서 있었다. 양손을 허리에 짚고 복장이 터진다는 표정으로 시간 개념 없는 관람객이 한눈뜨며 걷는 꼴을 지켜봤다. 슬쩍 뒤를 돌아봤다. 뒤늦게 한 가닥 불안히 고개를 들었다. 다정한 그녀가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혹시 해서는 안 될 말을 입 밖에 낸 건 아닐까? 아님 이를테면 바나나라든가. 고갯마루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가드레일 쪽으로 붙어서 걸었다. 여전히 어지럽긴 했지만 발 아래 풍경을 볼 수 있어 좋았다. V자로 깎여 내려간 골짜기와 경사면에 우거진 팽나무숲, 골짜기 바닥으로 새파란 물길이 흘렀다. 100m는 너끈히 돼 보이고 깊기도 깊은 골짜기였다. 회전 각도가 90도에 가까운 고빗길이 17번쯤 반복되었다. 올라올 때 오르막이 계속됐던 만큼 내려갈 땐 일관되게 내리막이었다. 덕택에 힘을 덜고 움직일 수 있었다. 피로와 허기로 주저앉기 직전인데도 보속은 올라올 때보다 2배쯤 빨랐다. 피할 수 없는 시점도 그만큼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 걷기 시작한 곳 무곡마을에 이르면 나는 결정해야 할 것인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5분에 한 번씩 시계를 봤다. 볼 때마다 궁금증이 커졌다. 자판기 아저씨는 왜 이곳에 갈 곳이 없을 때 갈 곳이라 했을까? 정말로 그런 곳이라면 그 다음에 대한 해답도 찾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갈 곳이 없을 때 갈 곳의 다음으로 갈 곳에 대한 단서라도 혹시 있었는데 못 보고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나는 머릿속에 영장류 센터 조감도를 펼쳤다. 경보속도 걸음을 산책 속도로 바꾸고 지나온 공간을 되짚어갔다. 떠오르는 건 단서가 아니라 다양한 얼굴이었다. 콧구멍이 따옴표처럼
콧구멍이 따옴표처럼 바짝 붙어있던 구대륙 원숭이부터 살구빛 잇몸을 드러내고 아하하 웃던 죄인과 다정한 그녀. 기억의 종착역은 다정한 그녀의 과일 바구니였다.